걱정 마. 이 약만 꾸준히 먹으면 아버지는 편하게 가시고 우린 이 집 주인 되는 거야.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대사. 이게 정말 사람의 입에서, 그것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이 사연은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인물과 지역명은 모두 변경하여 사실적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으시고 알림과 구독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사연 속의 억울하고 기막힌 사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뼛속을 파고들던 그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그 서재에서 시아버지 강 회장님이 쓰러지셨다는 전가를 받은 것은, 저는 그때 시어머니 제사를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기름 냄새에 절어 있었습니다. 제 시아버지 강 회장님은 건설업으로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평생을 불같이 살아오셨고 가족들에게도 엄격했죠. 그런 분이 허망하게 쓰러지셨다니. 저는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낼 겨를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대학병원 1인 특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차가운 그곳에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시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듯 말을 아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제 남편 강태우가 나타났습니다. 닷새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남편 강태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병실이 떠나가라 울부짖었습니다. 값비싼 수입 정장 차림으로 무릎까지 꿇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지극한 효자였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20년을 넘게 산 아내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남편의 그 슬픔에 잠긴 눈빛이 아주 찰나의 순간 침대에 누워있는 시아버지의 재산 규모를 셈하는 듯 번뜩이는 것을.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저 맏며느리의 도리를 다할 뿐이었죠. 며칠 밤낮으로 저는 시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죠. 푸석한 피부에 눈밑은 거무죽죽하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남편 강태우는 하루에 한두 번 아주 짧게 병실에 들렀습니다. 그때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여보, 당신 이러다 쓰러져. 아버지도 원치 않으실 거야.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생 아버지 그늘에 가려 기 한 번 못 펴고 산 남편입니다. 그런 남편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사건은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일주일째 되던 날 터졌습니다. 남편 강태우가 아침 일찍 환한 얼굴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고생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서 최고급 간병인 알아봤어. 오늘부터 올 거야.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시아버지 병수발은 맏며느리인 제 몫이라고 평생 교육받아왔는데 남편의 저 배려가 이상하게도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제가 할 수 있게? 아니야, 이 사람. 내가 특별히 부탁해서 모신 분이야. 당신은 이제 좀 쉬어. 아버지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남편은 제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여자였습니다. 하얀 간병인 유니폼이 몸에 딱 맞게 붙어 젊은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최유라라고 합니다. 회장님, 잘 모시겠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너무나도 순진해 보이는 눈망울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강태우는 그런 최유라라는 간병인을 보며
평소에 그답지 않게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유라 씨, 우리 아버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낯선 여자가 시아버지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최유라는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몸을 닦달하고 식사를 챙기고 기저귀를 가는 모든 동작이 능숙하고 깔끔했죠. 제가 있던 자리보다 병실은 더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와 밀린 빨래를 하고 씻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저렇게 잘하는 사람을 남편이 용케 구했네.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찜찜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혈압이 걱정되어 저는 예고도 없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늦은 밤이라 병원은 조용했지요. 시아버지의 1인 특실. 문이 아주 살짝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려다 안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고생이 많아요, 유라 씨. 낮에도 힘들었지?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아요. 다정한 대화. 저는 놓고 온 지갑을 챙기러 왔다고 말하려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숨을 삼켰습니다. 남편 강태우가 침대 옆 간이의자에 앉은 최유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얗고 젊은 손등을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만 잘 모셔줘요. 내가 다 보답할게.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수줍게 웃고 있었고요. 그건 단순한 격려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두 사람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그리고 남편이 말한 보답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마치 불륜 현장을 들킨 사람처럼 제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릴까봐 맨발로 뛰쳐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주차장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차가운 늦가을 밤바람이 제 뺨을 때렸지만 머릿속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남편 강태우가 그 어린 간병인의 손을 쓰다듬던 그 축축한 눈빛, 보답하겠다던 그 저급한 속삭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잘못 보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산 남편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제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십억대 자산가인 시아버지,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젊고 아름다운 간병인, 그리고 평생 돈에 굶주려 있던 내 남편 강태우.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스파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일부러 더 초췌한 모습으로 병실을 찾았죠. 아버님, 밤새 안녕하셨어요? 어젠 푹 주무셨어요? 최유라, 그 간병인은 여전히 천사 같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제 지친 얼굴을 스캔하는 그녀의 눈빛에 스치는 아주 찰나의 안도감과 경멸감을. 남편 강태우는 병원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하지만 저와 마주치는 시간은 교묘하게 피했죠. 여보, 나 급한 회의가 있어서. 유라 씨가 워낙 잘하니까 난 걱정 없네. 남편은 제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그가 스쳐 지나갈 때 역한 알코올 냄새와 함께 어젯밤 그 간병인에게서 났던 달콤한 복숭아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병실에서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도 시아버지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뇌경색 초기 증세는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밤마다 미세한 경련을 일으키셨습니다. 식은땀에 환자복이 흠뻑 젖는 날도 잦아졌죠. 이상하네. 혈압이 왜 이렇게 안 잡히지? 담당 교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간호사 스테이션에 과일 주스를 돌리며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저기, 간호사님, 요즘 저희 아버님 병실에 혹시 밤늦게 누가 다녀가나요? 글쎄요. 사모님 말고는 아드님이랑 그 간병인분 말고는.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뭔가 있어. 저 두 짐승이 아버지 병실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어.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몸살이 심해 오늘은 집에서 쉬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짐짓 걱정하는 목소리로 그래, 푹 쉬어. 병원은 내가 가볼게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구두도 운동화로 갈아 신었죠. 자정이 다 된 시간. VIP 병동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시아버지의 1인 특실. 이번에도 문은 아주 살짝 실오라기 하나 들어갈 만큼만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휴대폰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한 채 그 문틈으로 지옥을 엿보았습니다. 아, 자기야. 이러다 누가 보면 어떡해. 누가 와? 이 시간에. 우리 마누라는 지금 집에서 뻗어 자는데. 그 목소리는 제 남편 강태호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남편 강태우가 그 간병인 최유라의 허리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하얀 간병인 유니폼 단추를 두어 개 푼 채 남편의 목에 팔을 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안쪽 화장실 벽에 기댄 채 짐승처럼 서로의 입술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흐흐. 근데 자기는 아버지가 밉지도 않아? 그렇게 구박했는데. 밉지. 뼛속까지 밉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최유라의 입술을 핥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 약봉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체 모를 흰 가루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진짜 괜찮은 거지? 나 무서워.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봤어. 이거 혈압약이랑 섞어 먹으면 아무도 몰라. 그냥 노안으로 편하게 가시는 거야. 제 눈앞에서 남편 강태우가 그 흰 가루를 시아버지의 물병에 톡톡 털어 넣었습니다. 최유라는 그걸 보며 교활하게 웃고 있었고요. 이 약만 꾸준히 먹으면 아버지는 편하게 가시고 우린 이 집 주인 되는 거야. 저는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에 온 신경이 팔려있던 제 등 뒤로 침대에 누워있던 시아버지와 그 문틈 사이로 눈이 마주친 것은 시아버지는 깨어 계셨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시아버지의 눈이 저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비된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그 뜨거운 눈물 한 줄기.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보내는, 이 며느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남편 강태우와 간병인 최유라의 역겨운 키스 소리,
그리고 우리가 이 집 주인 되는 거야라는 그 끔찍한 속삭임이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다 못해 가루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녹화는 되고 있어. 저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두 짐승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물병을 빼앗아 그들의 면상에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저들이 지금 하려는 짓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존속살인이었습니다. 증거 없이 소리를 질렀다가는 저 미친 남편 강태우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이 병원에 감금시킬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녹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가면서야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남편의 그 번지르르한 얼굴과 최유라의 그 순진해 보이던 미소가 시아버지의 물병에 타넣던 그 흰 가루약과 겹쳐지며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이수진. 정신 차려. 저 짐승들 손에 아버님을 돌아가시게 할 순 없어. 저는 휴대폰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이것이 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더 헬쑥하고 피곤한 얼굴을 하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남편 강태우는 밤새 그곳에 있었던 듯 소파에서 막 일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몸은 좀 어때? 어제 많이 아팠다며. 남편이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저는 그 손길에 소름이 끼쳐 몸을 살짝 피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은 밤새 안녕하셨어요? 저는 최유라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최유라는 어젯밤의 그 요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순진한 간병인의 얼굴로 돌아와 젖은 수건으로 시아버지의 팔을 닦고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 회장님, 어제 약 드시고는 아주 푹 주무셨어요. 그 약이라는 말에 힘을 주는 최유라의 목소리가 역겨웠습니다. 남편 강태우는 회사에 가봐야겠다며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최유라에게 잠시 커피 좀 사오겠다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드디어 병실에는 저와 시아버지 단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젯밤의 그 분노와 절망이 여전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귀에 제 입을 바싹 가져다 댔습니다. 아버님, 저 수진이에요. 어젯밤 제가 다 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저것들이 아버님 물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습니다. 아버님, 제 말 들리시면 눈 한 번만 깜빡여 주세요. 시아버지의 눈꺼풀이 아주 힘겹게 그러나 분명하게 한번 감겼다 떠졌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시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것들 제 손으로 지옥에 쳐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만 계세요. 저들이 주는 물 절대 드시지 마세요. 버티셔야 합니다. 버티셔야 해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어젯밤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맺은 피눈물의 동맹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최유라가 주는 물은 제가 일부러 엎질러 버렸고 남편이 가져온 약은 몰래 제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짐승들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의 상태가 생각만큼 나빠지지 않자 남편 강태우의 얼굴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유라와 복도에서 다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없어? 그 약 진짜 확실한 거 맞아? 확실하다니까. 양을 더 늘려야 하나? 저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남편 강태우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아버지가 병원 생활이 답답하신가 봐. 의사랑 상의했는데 이제 상태도 안정적이니 집으로 모시기로 했어. 네, 집이요? 그건 안 돼요. 아직. 왜 안 돼? 내가 최고급 의료 침대랑 다 주문해놨어. 남편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유라 씨도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아버님 24시간 돌보기로 했어. 월급도 2배로 주기로 했고, 당신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집에서 편하게 아버님 보면 되잖아. 당신도 좋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집으로 모시겠다고요? 저 살인자와 상간녀를 24시간 감시해야 할 재물과 함께 집이라는 밀실로 들이겠다고요. 이것은 저와 시아버지를 함께 지옥의 문턱으로 밀어넣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온 날 날씨는 유난히도 음산했습니다. 최고급 의료 침대에 실려 안방을 차지한 시아버지는 마치 호화로운 감옥에 갇힌 포로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제 남편 강태우의 상간녀이자 시아버지의 살인 미수범 최유라가 그 방에 상주 간병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이제부턴 제가 회장님 곁에 24시간 딱 붙어 있을 거니까 사모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최유라는 제게 안방문을 닫아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은 이제 나라고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 강태우는 그날 저녁 보란듯이 최유라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최 간병인도 고생하는데 같이 먹자고. 껄껄. 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저 두 짐승은 이제 제 눈치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식탁 밑으로 남편의 발이 최유라의 발을 건드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택은 완벽한 밀실이 되었습니다. 최유라는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핑계로 안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의 얼굴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회장님 지금 주무셔야 해요. 지금 약 드실 시간이라 들어오시면 안 돼요. 최유라는 온갖 핑계를 대며 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 문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흰 가루약이 시아버지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집안에서 약을 타는 결정적인 증거를. 저는 집안 곳곳에 숨겨둘 초소형 녹음기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강태우는 귀신 같았습니다. 여보,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지? 내가 백화점 상품권 끊어놨어. 가서 쇼핑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 남편은 저를 억지로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저 짐승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예상대로 시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눈을 깜빡일 힘조차 없는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셨습니다. 최유라와 강태우의 웃음소리는 반대로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아버님이 돌아가시겠어. 증거가 필요해. 저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남편 강태우가 지방 출장을 간다고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집에는 최유라와 저,
그리고 시아버지뿐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최유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유라 씨, 고생 많지? 내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최유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내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요? 최고급 한우 안심으로요. 그래, 알았어. 내가 금방 마트 가서 사올게. 저는 지갑만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트로 가지 않았습니다. 집 뒤편 담을 넘어 뒤뜰로 향했습니다. 제발, 제발. 저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 안방 창문으로 접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 환기를 시킨다며 열어두었던 작은 환기창. 최유라는 그 창문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먼지투성이 창틀에 매달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안방 침대 위 시아버지는 의식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최유라가 간병인 유니폼을 벗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붉은색 슬립 차림이었습니다. 아, 진짜. 언제 죽는 거야, 이 영감탱이. 최유라가 시아버지의 뺨을 손등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고 빨리빨리 가시라니까. 그래야 우리 자기랑 내가 여기서 편하게 살지. 그때였습니다. 최유라가 서랍장에서 그 흰 가루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잡았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유라는 그 가루를 시아버지의 주사기 영양제에 섞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제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출장을 갔어야 할 제 남편 강태우가 귀신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창문에 매달린 저와 방 안에서 놀라 굳어버린 최유라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이 미친년이 감히 내 뒤를 캤어? 남편 강태우의 얼굴이 짐승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창틀에서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아! 저는 2층 높이에서 뒤뜰 잔디밭으로 그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튕겨나가 돌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안 돼. 내 휴대폰. 남편 강태우가 제 휴대폰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 녹화되던 최유라의 범행 장면이 떠 있었습니다. 이런 CXX. 남편 강태우가 제 휴대폰을 바닥에 내리쳐 발로 짓밟아 부쉈습니다. 최유라, 당장 나와. 전현 창고에 끌고 가. 방 안에서 황급히 옷을 걸친 최유라가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발목을 접질렸는지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이거 나. 이 살인자들아. 남편 강태우와 최유라, 그 두 짐승이 제 팔과 다리를 붙들고 저를 뒤뜰의 낡은 창고 안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시끄러워. 쾅! 남편은 저를 창고 안으로 집어던지고 밖에서 자물쇠를 걸어 잠갔습니다. 낡은 창고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전현, 저기다 가둬놔. 아버지는 오늘 밤 안에 정리해야겠어. 더 이상 시간이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 돼. 문 열어. 아버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유일한 증거였던 휴대폰은 박살났고 저는 감금되었습니다. 이제 저 짐승들이 시아버지를 해치우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창고 안에서 저는 낡은 나무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이 살인자들아. 안 돼. 아버님. 제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나는 것 같았지만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남편 강태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러워. 소리 질러봐야 아무도 못 와. 최유라의 교활한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자기야, 저 옆편네 저러다 소리 지르면 어떡해? 경비원이라도 오면. 걱정 마. 경비원은 내가 이미 휴가 보냈어. 이 집엔 지금 우리 셋. 아니, 내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일단 아버님부터 정리하자. 저주사 한 방이면 심장마비로 아주 편하게 가실 거야. 그리고 나면 저 미친년. 남편은 창고 문을 발로 한번 걷어찼습니다. 저녀는 이 창고에 불을 지르든가 아니면 남편 잃고 충격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만들면 돼. 간단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짐승이, 저것들이 시아버지를 죽이고 저까지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안 돼.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저 짐승들의 손에. 그때였습니다. 제 발에 딱딱한 무언가가 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께서 살아생전 정원을 가꿀 때 쓰시던 낡고 녹슨 쇠스랑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이 주신 마지막 무기처럼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이수진. 너 아직 안 죽었어. 내가 죽든 저것들이 죽든 끝장을 봐야지. 저는 쇠스랑의 뾰족한 부분을 낡은 나무 무늬 경첩 틈새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온 체중을 실어 그것을 제꼈습니다. 삐그윽. 오래된 나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밖에서 남편 강태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쇠스랑을 휘둘렀습니다. 쾅! 쾅! 저 미친년이 문 부수고 나오려나 봐. 자기야, 빨리. 아버님부터. 안방 쪽에서 최유라의 다급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쇠스랑으로 문짝을 내리찍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리리리리리 마이너스. 띠리리리리리 마이너스. 조용하던 저택 전체에 귀를 찢을 듯한 요란한 비상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저건 또 뭐야? 남편 강태우가 경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용기를 얻어 마지막 힘을 다해 쇠스랑으로 문을 내리쳤습니다. 콰직. 마침내 문짝의 일부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틈을 비집고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안 돼. 아버님. 저는 쇠스랑을 손에 쥔 채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안방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 강태우와 최유라는 요란한 경보음 소리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최유라의 손에는 시아버지의 팔에 꽂히기 직전에 그 흰 가루약이 든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내가 어떻게. 남편 강태우가 저를 발견하고 눈이 뒤집혀 달려들었습니다. 최유라도 마지막 발악을 하듯 그 독이 든 주사기를 저에게 휘둘렀습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저는 쇠스랑을 들어 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까지 해라. 온 집안을 뒤흔드는 경보음 소리를 뚫고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남편 강태우와 최유라 그리고 저 우리 셋은 동시에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곳에는 시아버지 강 회장님께서 침대에서 상반신을 스스로 일으켜 앉아 계셨습니다. 말도 못하고 거동도 못한다던 시아버지께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 강태호를, 저를 죽이려던 바로 그 아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남편 강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이 되었습니다. 최유라는 손에 든 주사기를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 약은 독약이 아니었다, 며느라. 네. 저것들이 내게 먹인 것은 강력한 근육 이완제였다. 내가 말을 못하고 몸을 못 움직이게 만들었던 게지. 저 비상벨조차 누르지 못하도록. 시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침대 밑에 떨어진 비상벨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그 경보음은 시아버지께서 저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배를 바닥으로 쳐서 울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남편 강태호는 아버지를 당장 죽이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은 멀쩡한 아버지를 산송장으로 만들어 놓고 재산을 모두 빼돌린 뒤 편안하게 보내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내 이놈. 시아버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 강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남편 강태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번지르르 하던 효자 아들은 간대없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바닥을 기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최유라는 이미 혼이 나간 사람처럼 구석에 주저앉아 멍하니 떨고만 있었지요. 저는 쇠스랑을 손에 쥔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셨습니다. 아니, 제 뒤쪽을 가리키셨습니다. 며느라, 내 전화기, 서랍장, 3번째.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시아버지의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3번째 칸 깊숙한 곳, 낡은 손수건에 쌓인 구형 폴더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전화기, 내가 나한테 눈 깜빡이며 동맹 맺자고 한 날, 내가 몰래 내게 던진 게다.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최유라를 내보내고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시아버지께서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제 앞치마 주머니로 힘겹게 밀어 넣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것들이 약을 탄 뒤로 내가 정신은 돌아왔으나 몸이 말을 듣질 않았다. 하지만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나도 힘을 냈다. 저 약을 혀 밑에 숨겼다가 뱉어내기를 반복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불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 폴더폰, 그 안에는 남편 강태우와 최유라가 병실에서 나눴던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산송장인 척 누워서 저보다 더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고 계셨던 겁니다. 그 비상벨은 경비원이 아니라 내 변호사에게로 바로 연결된다. 지금쯤 거의 다 왔을 게다. 시아버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택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강태우가 고용한 경비원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변호사와 사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장정 여럿이 안방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남편 강태우는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린 듯 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아버지 것도 다 내 거라고.
당신이 뭔데?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손끝 하나 대기도 전에 경호원들의 손에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나, 이수진, 이게 같은 년. 남편은 발악했지만 그의 입은 곧 거친 손으로 틀어막혔습니다. 최유라는 그 광경을 보고는 실신한 듯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늦가을에 스산했던 바람은 멎고 어느덧 마당에는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었습니다. 남편 강태우와 상간녀 최유라는 존속살인 미수 및 상속재산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번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기적처럼 재활에 성공하셨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불같이 호령하시지는 못했지만 휠체어에 앉아 정원을 산책하실 정도는 되셨지요. 저는 그날의 상처가 아문 손으로 시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드렸습니다. 며느라, 내 아버님, 내가 평생 너에게 모질게 굴었다. 이 늙은이의 고집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았다. 미안하다.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시아버지의 어깨에 제 손을 가만히 얹어드렸습니다. 어느 맑은 날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안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집과 내 모든 재산은 내게 상속하마. 그리고 청운 건설의 경영도 내가 맡아다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저는 안다. 넌 평생 부엌에서 기름 냄새만 맡았지.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 지옥 속에서도 끝까지 이성을 잃지 않고 증거를 찾고 짐승과 맞서 싸운 너의 그 강인함을 말이다.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밖이 아니라 집안에 있더구나. 너는 이 집안을 지켜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너에게는 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제 20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기막힌 사연은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숨통을 노리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그리고 이와 같은 억울한 사연을 가진 모든 이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부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